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부동산 뉴스를 이제 꼭 집어가지고 제 견해를 한번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뭐 각 당에서 뭐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전월세 상한제 어떻게 봐야 하는가, 네,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지금 이제 대선이 5월 9일로 좀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벚꽃 대선이니 뭐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5월 달이 돼서 장미 대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녹음하고 있는 날이 지금 3월 29일이니까 실제로 한 40일 정도 남은 거죠. 아마 이제 순식간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대선 전국에서 과거 이제 민주당이 이제 꾸준히 그 주장을 해오던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의 그 이슈랄까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 이 전월세 상한제를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겠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 이슈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에 비해서 뭐 진보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나름 뭐 이제 세입자들을 위하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사실일지 아닌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전월세 상한제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죠, 지금. 그러면 2년이 지나면 10%를 올리냐? 그건 지금 분분합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고, 2년마다 5%로 제한한다. 이렇게 지금 갈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인상률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주택임대사업자를 새로 내신 분들은 이게 적용이 돼서, 아직은 뭐 지금 초기 단계여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공무원들도 뭐 의견이 분분한데, 이 법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그 법 조항에는. 그래서 이게 제한을 두는 거를 임대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전세 계약에 다 적용시키겠다, 이 말이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저도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5% 이상 올려받았던 적들이 많아요. 뭐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렇게 올려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적절했던 것도 있고, 뭐 공급이 뭐 부족해서 뭐 그렇게 된 적도 있는데, 이 5%보다 훨씬 많이 올려받았던 적들이 있죠. 실제로 그렇고, 거꾸로 또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인상률은 5%로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뭐 인하율이라고 할까요? 떨어지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올려받지는 못하는데 하락은 무제한인, 어찌 보면 아주 불공평한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5%밖에 안 올라가니까 이제 미래 예측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인들 입장에서는 내려갈 때는 마음껏 내려가도 되고 올라갈 때는 못 올리고 이런 게 어딨냐라고 이제 좀 억울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재산권 뭐 침해,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추가하고 있는 것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현재는 지금 2년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세나 월세를 1년 계약했다가 더 살고 싶으면 1년은 뭐 자동 연장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자동 연장되는 개념을 한 번을 더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원하면 최초에 계약했던 금액으로 거기서 뭐
5% 인상이 되겠죠. 아까 같은 적용을 하면. 그럼 그 5%를 올린 상태에서 2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총 4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집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원하면 현재 2년을 보장하듯이 총 4년을 보장해라. 이제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만 보면은 세입자한테는 아주 유리한 항목이죠. 금액도 적게 올라가고 4년 동안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거죠. 집을 샀는데 4년 동안 남한테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되고 돈도 올려받지 못한다면 뭔가 그 집을 사서 남한테 빌려주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아주 급격하게 이제 식게 되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주택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 맞죠? 하나 사서 4년 동안 남한테 빌려주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약하면 또 4년을 또 빌려줘야 되고 그럼 벌써 8년 한 3번만 해도 한 12년을 그냥 남한테 빌려줘야 되는 거죠. 돈 얼마 올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굳이 사서 이걸로 돈 벌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거다. 그리고 이미 산 사람들한테도 많이 못 올려받으니까 이제 그 세입자들이 뭔가 좀 유리해질 거다. 이런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정말 임차인한테 유리한 건지 그거를 정말 따져봐야 되는데요. 항상 이 총선이나 대선이 되면 전월세 상한제 이야기가 많이들 나옵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무래도 집주인보다는 임차인들이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 정치권에서는 이런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임차인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들도 뭐 네이버 댓글들 보면 대부분 뭐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뭐 집주인들 나쁜 놈들, 뭐 돈 못 벌게 해야 된다. 투기꾼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유리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초 계약하는 사람은 무조건 유리하죠.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중간에 5%밖에 인상이 안 된다고 치면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4년 거주라고 하면은 웬만한 신혼부부들이 애 한둘 정도 낳을 정도의 기간이 되죠. 그리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온전히 한 학교의 그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4년도 다닐 수 있죠. 한마디로 거의 뭐 집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어지는 수준으로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제 2년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뭐 이사 가야 되고 뭐 대학교 뭐 2학년 하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또 뭐 이사 가야 되고 막 이런 그 애매한 그런 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막 올려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억울한 마음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유리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4년 뒤에는 폭등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가 많이 올랐다고 치면 아마 엄청난 금액으로 올리게 될 거예요. 저는 이걸 조삼모사 정책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한을 한다는 거는 미래로 미루는 것 뿐이죠. 앞으로 평생 못 올리게 한다. 뭐 이러는 정책이 아니고 4년 뒤에 올려? 결국에 이거거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지나서 뭐 3천만 원을 올려받았어야 됐는데 못 올려받았다. 뭐 그거는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 4년째 돌아오는 그 해에는 2년 전에 못 올려받은 돈하고 앞으로 2년 후에도 못 올려받을 돈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전에 전세가 원래 2년 계약이 아니라 1년 계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년으로 늘어나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몇 천만 원씩 올리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이제 2년으로 늘리다 보니까 미리 올려받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4년으로 늘려버린다? 그러면은 아마
임차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올리게 될 겁니다. 물가 상승률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 어떤 가치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한 번에 반영되는 거죠. 아마 웬만한 월급으로 돈을 모아가지고는 불가능할 정도의 폭등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오를 동네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그게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은 조금 좀 초점을 좀 잘못 맞춘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은 세입자들의 숨통이 트이겠죠. 당장은.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어쨌든 5%만 올라가니까 5%면은 충분히 월급을 모아가지고 한번 전세금 올릴 때 낼 정도는 되니까,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4년간은 조금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세입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4년 뒤에는 엄청난 폭등이 올 것이다. 물론 어차피 올라갈 동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째 전세가 전혀 안 오르는 동네들도 있죠. 그런 데들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이 정책의 취지가 폭등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세입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조삼모사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4년,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내년부터 이걸 적용을 한다고 치면 2018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럼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현재의 이런 폭등하는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추가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4년 동안만 폭등을 유예하는 그런 정도라면 이건 아무 쓸모없는 정책이 될 것이고, 그 4년을 시간을 벌어서 많이들 얘기하는 그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골든타임 안에 어떤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 부동산 폭등을 막아낼 수 있다면은 유의미한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그냥 제 생각을 주제가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동산 정책의 기준입니다. 저는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었고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제가 돈 번 그 방법과 반대되는 정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 수요 분산과 저가 공급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돈을 벌 때는 수요가 몰리는 동네를 샀고요. 공급이 안 되는 동네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는데 집이 없어요. 그런데 사면은 돈을 법니다.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거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기준은 간단한 거죠. 수요를 분산시키면 되는 것이고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같이 분양을 해서 옆집보다 더 비싸게 신규 분양이 들어오는 고가 정책으로 가면 무의미하고요. 저가로 기존에 있는 집보다 더 싼 가격으로 새 집을 공급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 정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만 아주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수요 분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요 분산은 간단합니다. 어떤 지역을 놓고 보면 어느 동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도나 시 단위로 보면 어디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서울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부터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수요가 분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땅이 작다면 작지만 사실 전국을 놓고 보면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도 논이나 밭이 많고요. 아직도 쓸모없이 노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냐? 수도권 같이 인구 뭐 2천만 명, 3천만 명이 아주 적은 지역에 한정된 곳에 살려고 계속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어떤 그 지방, 저는 뭐 지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오지 않고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뭐 아까 말했듯이 어떤 뭐 제한을 두고 무슨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줘서 해결이 된다면 누가 뭐 해결을 못 하겠어요. 중요한 건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 수요 분산할 생각이 없죠.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부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뭐 구미나 대구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 있게 하고 광주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이 수요가 자연스럽게 큰 그림에서는 분산이 됩니다. 물론 대구나 뭐 부산 내에서도 또 어떤 지역에만 특정적으로 몰리는 거는 또 거기서 분산을 또 시켜야 되겠지만요. 근데 왜 지방 사람들이, 왜 지역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냐? 결국엔 모든 것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좋은 대학교들은 다 서울에 있죠. 그리고 좋은 직장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프라들은 다 서울에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서 부산에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부산 사람들이 서울 와서 교육을 듣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죠.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뭐 광주나 뭐 부산 사람들도 있지만 하소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좋은 직장이 없다. 연봉 높은 곳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로 가야 된다. 좋은 학교도 다 서울에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학벌도 심하기 때문에 좋은 학교 나와야지만 좋은 직장 들어가는데 좋은 직장이 서울에 있고 좋은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다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교육도 이게 다 같은 얘기죠. 왜 이렇게 학군을 따지죠? 좋은 학군에 가서 살아서 그 학군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결국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인프라들이 다 서울에 집중돼 있고 서울에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데 땅이라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 지하철을 하고 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곽에 위성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한 3, 40년간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전혀 정부는 수도권을 포기하고 지방을 발전시킬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프라 까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앞으로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교육, 직장, 인프라 이 세 가지부터 우선 지역으로 흩뿌려야 된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지역의 국립대를 육성을 하는 거겠죠. 사립대는 의미가 없죠. 저도 사립대를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사립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어찌 보면 사기업인데 사기업을 지원해 주죠.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기업들은 거의 뭐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개념으로 돈을 벌고 있죠.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역의 국립대들의 육성을 좀 하는 게 더 좋겠다. 사교육을 없애는데 예산을 쓰지 마시고 차라리 국립대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거점 대학교들을 선정을 해서 그죠? 등록금을 뭐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어떤 지역의 대학교를 나오는 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에 연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지원을 하면 지역마다 뭐 울산에 있는 대학교는 뭐 자동차 특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특화된 교육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쪽도 뭐 사립대 쪽에 워낙 입김이 세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리고 지역 기반 회사들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국가산업단지들을 지역에 이제 뿌려놓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을 하고 공기업들 이전하듯이 뭔가 지역적으로
아예 본사 이전을 시킨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 뭐 대학교를 나와서 광주에서 회사를 들어가면 서울에서 취직한 것 못지 않을 만큼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회사가 돌아가고 그 대학교가 돌아가고 그것을 국민들이 체득을 하면 더 이상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죠. 지금은 다 국가가 모든 예산을 쥐고 흔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은 뭐 전혀 돈이 없죠. 그냥 국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이 국가가 이제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대통령이어도 이미 모든 인프라들이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있는데 지하철을 깔아도 서울에 하나 더 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부산시장, 뭐 대구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직위라는 거는 뭐 부정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 정부가, 국가가 돈을 들고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찔끔찔끔씩 주고 모든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계속적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도 이전도 못했죠. 세종시로 못 가고 결국에 반쪽짜리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도 제가 공무원이어도 제가 정치인들이어도 계속 수도권 쪽에 살고 싶을 것 같고 계속 수도권을 키워나갈 것 같습니다. 수요가 분산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투자를 해봐서 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고요. 5% 제한을 한들 아무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가 공급도 필수입니다. 저가 공급이 필수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건설회사에 있어봤지만 그냥 사전 분양이죠. 짓기 전에 건물 없는 상태에서 그냥 땅만 확보해놓고 분양하는 이 제도를 없애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 건설사들이 막 난립하고 기술력 없이 그냥 마케팅으로 승부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다 이 선분양 제도가 그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저가 공급으로 가야 됩니다. 기존의 집보다 싸든지 최소한 기존의 가격보다 똑같은 새 집을 공급하는 것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도권에다가 공급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먼저 수요 분산을 하고, 수요 분산을 하면서 그 수요가 분산되는 지역에 어쨌든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쪽에다가 저가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분산된 수요를 받아줘야 됩니다. 저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도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그걸로 돈도 벌었지만,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쓸만한 아파트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싼 아파트가 너무 부족합니다. 새로 짓는 신규 분양은 기존의 아파트들의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싸게들 짓는데 그 가격의 대부분은 그 건설사의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임대아파트라는 제도를 너무나 적게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고 또 임대아파트들을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민간 분양업자들, 건설사들은 또 임대아파트를 안 짓고 어떻게든 더 비싸게 고급화 전략으로 또 가서 크게 남겨먹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국민연금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거를 저는 뭐 찬성합니다. 지역에 거점을 정해서 어떤 그 인프라가 나쁘면 안 됩니다. 인프라가 아주 좋은, 그 지방에서는 그나마 인프라가 좋은 도시의 뭐 핵심 위치에 아주 낙후된 동네를 재개발을 하면서 그걸 국민연금으로 건설을 해서 아주 저가에 뭐 한 20년, 30년씩 장기로 빌려주는 임대아파트들을 대규모로 짓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임대아파트 산다고 뭐 휴먼시아 거지니 뭐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도 없어질 거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는 뭐 꺼리낄 게 없는 당연한 그런 뭐 선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도 들 텐데, 이거를 건설사들이 결사반대하겠죠. 건설사들이 결사반대하고 어떻게든 아파트를 분양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그게 또 정부에 또 먹혀요. 그래서 또 못 짓고 또 고분양으로 또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미분양되면 또 부도 내든지 아니면 또 정부가 살려주고, 악순환입니다. 네. 수요는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임대 아파트들은 적고 고분양 아파트들은 늘어나고, 그거를 분양받기 위해서 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대출이자 내느라 허덕거리고, 그래서 소득은 줄고 악순환이죠.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전월세 상한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까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시방편이다 라는 게 제 결론인데요. 현재 정부 기조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아무 의미 없다. 잠깐 유예해 주는 거죠. 조삼모사죠. 2년마다 2천만 원씩 올릴래, 4년 뒤에 4천만 원 올릴래, 뭐 그 차이입니다. 아마 4천만 원 아니고 4,500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올릴지도 몰라요, 주인들이. 왜냐면 그 다음 2년에도 못 올리니까. 한마디로 아무 의미 없다. 쓸모없는 정책이다. 그리고 제도 시행 전에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저는 주인이니까, 실제로 제가 아파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시작된다고 하면 아마 18년에 적용한다고 하면 저는 17년도에 한 몇천만 원씩 올릴 생각입니다. 저만 올리면 제가 바보지만 모든 임대인들이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합은 아니지만 담합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임대인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럼 몇천만 원씩 올리고 나서 재계약을 한 다음에 4년은 버텼다가 그 뒤에 또 엄청나게 올릴 겁니다. 주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간단한 겁니다.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잠깐 뭐 묶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제 방송을 정부 정책자들이 볼 리가 없겠지만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수요 분산을 먼저 해야 된다. 수요 분산은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지역에 살면서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부럽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부동산 정책은 무의미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가 공급이 필수다. 임대 아파트들을 대규모로 좋은 위치에 정말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 재원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 아니면 뭐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뭐 대규모로 한 번에 짓지 않으면 힘들다. 근데 그건 아마 건설회사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참 이쪽으로 해결을 하려면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야 될 텐데 뭐 걱정입니다. 저도 이쪽에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쪽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소리를 듣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주택보다는 뭔가 그런 업무용 오피스나 상가, 아니면 토지 이런 쪽에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집을 가지고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는 큰 의미가 없고, 임차인들이 이거 좋아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임차인인데 전월세 상한제가 된다면 4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집을 사셔야 된다. 그거 아니면 아마 엄청난 폭등이 올 거다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약간 정책 얘기도 해서 좀 정치적으로 좀 나갔는데,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부동산 쪽에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저 나름의 그런 고민들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 얘기도 조금은 했고요. 나중에 그 분양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걸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